안녕하세요. 우리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옆에 누가 계시냐면 업계 최초로 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옆에 와 계시는데, 오늘은 그냥 애널리스트 아니고 그냥 친구로서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주제, 부동산, 다뤄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욕먹기 싫어서 였어요. 그러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누구랑 얘기할까? 편하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남의 증권사 모셨습니다. 남의 증권사 욕먹으라고 네. 욕먹으라고는 아니고.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열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뭐죠? 뭘 궁금하냐 7가지를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거 위주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먼저 하실까요? 편안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건설, 부동산, 리츠 담당하고 있는 김열매라고 합니다. 건설, 부동산, 리츠까지. 네, 저는 대체투자 분석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편하게 반말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반말로 하자고. 그래, 그래서 반말하자고. 이제, 우리 둘이서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그냥 엿들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뭐부터 얘기할까? 우선은 제일 궁금한 건 이제 부동산 얘기인데, 부동산 전망을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느끼는 감정, 내지는 그런 경험, 이런 슬픔, 아픔, 이런 거 페이스북에는 많이 다 적어놨던데, 그거 먼저 좀 얘기하고 시작할까? 아니, 이게 부동산이 않을 테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부동산이 진짜 이게 너무하잖아. 이게 올라도. 그래서 진짜 몇 년 전부터 친구들이 집을 사야 돼? 사야 돼? 열매야 넌 샀어? 몇 채야? 또 사야 돼? 이런 친구들부터 전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한숨 쉬는 친구, 대출이 막혔어, 이사 가야 돼.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 정말. 집은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그리고 대출이 안 나와서 고민, 모두 고민. 육아 정말. 때문에 합가를 했다가 별로 생각 없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어. 자기는 등등. 진짜 사연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모두가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억지로 등 떠밀려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치.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공부를 내가 하자고 하고 있지만, 그치. 주식도 내가 안 하고 살면 편하고 좋은데 그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 관심 없어 이러던 애들이 다 막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고, 너무 올라서 답답하고, 나 같은 경우는 건설 애널리스트니까 사실 부동산이 오르면 건설사들이 집 많이 지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그래서 건설을 사세요, 이거 하는 게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면서 편하게 주식 사세요 하는 게 우리 직업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근데 가격이 오르니까. 집값은 오르는데 건설주는 안 올라. 그리고 분양은 못해. 양은 안 늘어. 근데 집값은 계속 올라. 이게 진짜 환장하겠는 거지. 환장하겠는데요.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환장을 해.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못 맞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전망이 틀렸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엔 집값이 빠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년에 또 오를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듣는 분들은 또 아니 여기서 또 올라? 이게 이제 집을 산 사람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그렇지. 오르니까 불편한 게 있고. 아니 올라봤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말 하시더라고. 그치, 걱정되지. 그냥 올라서 세금만 더 내지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 1주택자는 이사를 못 가 이제. 그러니까 어디 꼼짝도 못하고 거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계속 사야 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사람은 없는데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려갈 만한 요인을 열심히 찾고 있지만 그거는 또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또 TV에 방송에 나가면 이제 이렇게 편한 자리가 아니니까 보통 이제 뭐 메이저 방송에 나갈수록 뭐 KBS 라디오라든지 뭐 이런 방송에 나갈수록 나 같은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한 20분 빨리 안에 얘기해서 결론이 뭐야? 올라 빠져. 왜 올라?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공급이 부족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책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댓글이 막 난리가 또 나면서 악마의 편집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담론으로 가면서 아하. 정책을 비판해서 너의 정치 성향이 뭐야로 자꾸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고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꾸 한쪽으로 편향된 얘기로 흘러가게 돼. 그래서 아니 본질은 지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공급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자꾸 다주택 투기꾼 편을 든다. 아, 그치. 또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니까 말을 안 하게 되지 또. 나뿐만 아니라 많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많은 애널리스트가 텔레비전에 TV에 잘 안 나가려고 하고 무서워서도 그렇고 욕먹기 싫어서. 욕먹기 싫어서. 그래 너도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어가지고 평생 동안 그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다고. 별명 생겼잖아. 왜? 그 3%에 나갔다가 영생열매라고. 영생열매. 정프로님께서 나한테 영생열매 오늘 획득하셨습니다. 아 오늘 욕 많이 먹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 채널에서는 그래도 여기는 그 악플 무풍지대라고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 되게 착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그리고 진짜야. 진짜야? 진짜 너의 이 영상에 악플이 과연 달릴 것인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먼저 알았어. 좀 얘기하면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 믿고 솔직하게 얘기해볼게. 그럼. 한번 그냥 친구끼리 얘기하는 걸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해도 너무하고 그러니까 이게 13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 13년부터 13년 여름 정도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뭔가 막 엄청 많이 오른다는 느낌 아니었는데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거 같아. 그렇지. 그치? 13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지만 13년에는 그냥 긴가민가하면서 오른 거야. 그냥 이 2010년부터 하강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11, 12년에는 수도권에 미분양이 많았어. 회사들이 미분양을 속일 만큼 많았어. 기억하겠지만. 나 너무 기억이 나. 그 IR 그 담당자랑 정말 그 앉아가지고 거짓말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막 계속 더 많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많다던데요. 가보니까 막 이러면서 재무제표에는 없지만 이거 속인 거 아니에요? 맨날 속인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IR 담당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아니에요 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적 나올 때는 죄송해요 이랬다가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던. 그때는 우리가 오죽하면 애프터 리빙제라고 별의별 게 있었지. 애프터 리빙.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이래서 다 지은 새 아파트를 그러니까 저가에 거의 반값에 요새 반값 아파트 많이 얘기하지만 그때는 멀쩡한 새 아파트를 반값에 건설사가 살아보고 그것도 2년도 아니야. 2년에서 4년씩 살아보고 나중에 결정하세요라고 했었단 말이지. 그럴 때가 있었다. 그게 12년까지였고. 근데 라떼는 이 정도가 아니고 불과 10년도 안 된 9년밖에 안 된 9년밖에 안 된 여기 지금 이 스튜디오랑 가까운 여기 합정역에 유명한 M 폴리스라고 거기도 굉장히 대형 건설사가 지은 주상복합인데 아마 그때 가격보다 지금 2배 이상 올랐을 것 같은데 분양가에서 아마 한 40%좀 가격이 떨어졌었나? 그래도 사람들이 안 샀던 때가 있어서 한강이 보이는 엄청 럭셔리한 진짜 최고의 자재로 지었는데도 그럴 때가 있었고 2012년도까지 그랬었고 13년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도 사람들이 그때도 설마 하면서 약간씩 움직이네 이랬었지 이게 뭐 폭등할 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서 13, 14년 올라가고 설마 한 거죠. 설마 한 거지. 그리고 15년에 이거 분위기 괜찮네? 라고 판단한 게 건설사들이었고 15년도에 분양을 얼마를 했냐면 13, 14년에 약간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14년도까지만 해도 연간 분양 물량이 한 25, 6만이었는데 전국적으로 25에서 26만 정도였을 거야. 근데 15년도에 건설사들이 이때다 하고 그동안 못했던 갖고 있던 분양할 수 있는 거를 총 공격을 해서 쏟아내. 그래서 15년도 분양 물량이 전국에 52만 호. 수도권이 그거의 절반이니까 2000년대 거의 최대 물량이 2000년대 이후 최대 물량이 52만 원이면 정말 많은 거네. 진짜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1기 신도시 분당일산 지은 이후에 한 번에 때려 지은 건으로는 2015년에 근데 15년은 내 기억에 15년에 그때 유가 박살나고 난리 났을 때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대외 경기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고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이 경기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52만 호를 소화할 능력이 되는 건가? 이랬지.
그러면서 건설주 주가도 박살났었지. 그때는 52만 원을 분양하는데도 해외 수주가 안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52만 원 분양한 거를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라고 봤어 우리가. 안 된다. 불안하다 이거. 이래서 주가도 별로 안 좋았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네가 언제 나갔지 그래가지고? 아 내가 나간 거 16년 말에 16년 말에 내가 김열매 씨는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난 좀 많이 나갔다. 카카오도 갔다가 카카오의 손자회사도 갔다 왔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튼 15년에 좀 암울했지. 내가 슬퍼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15, 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집 사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때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LTV 70% 80% 대출해주고 그리고 여러 보통은 근데 정부 말 들어가지고 좋은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지. 그때는 진짜 안 들었어. 그때 들었어야 되는 거였어. 들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출 최대한을 받아라, 무한정 해주겠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있잖아. 지금은 거의 다 금지됐는데 그때는 여러 개 해도 됐고 여러 개 해도 세금도 별로 안 냈고 사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52만 호가 다 분양이 되고 건설사들이 한 번에 쏟아내고 나서 건설사들도 불안하긴 했어. 그리고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냈으니까 16년, 17년에는 분양할 양이 그만큼이 안 됐던 거고 그리고 17년도에 중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치. 그리고 그 사이에 16년도에 갑자기 폭등하잖아. 그치. 16년부터 폭등했지. 16년도에 갑자기 폭등했지. 그러니까 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집값을 잡겠다 갑자기 그래. 그러니까 그래 너무 많이 올랐어. 13년도 생각하면은 15년에 분양도 많이 했겠다. 16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15년에 분양한 게 18년도 입주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 대충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사실. 잡겠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대출 규제 좀 하고 하면.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강하게 얘기했던 것만큼 바로 실행은 잘 못했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실 김수현 사회수석이 나와서 2번 실수는 안 하겠다라고 되게 강하게 말했거든. 옛날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자기가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 반복이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문제점들도 다 언급을 하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모든 규제를 한 번에 폭탄 투하하겠다고 했어. 초기부터. 난 또 되게 순진하잖아. 알잖아. 할 줄 알았지. 난 진짜 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17년도에 그렇게 하면 좀 잡힐 줄 알았어 나도. 근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경제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15년도에 분양 많이 하면 그때 착공 많이 했지? 그럼 건설 투자 늘어났지? 근데 16년, 17년에 건설 분양 줄어들고 있었어? 거기서 더 잡으면 더 심하게 잡으면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로 너무 떨어지잖아. 그럼 경제 성장률이 훅 떨어져. 잘못하면 마이너스 간단 말이야. 우리 또 그런 거는 안 되잖아. 집값 잡는다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만들 수는 없지. 초과상관 태우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경제를 살리면서 이걸 하려니까 처음에 엄포를 놨던 거는 약간 나는 그러지 마! 약간 이런 거였고 실제 액션은 약간씩 한 거지. 약간씩. 조금씩.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겁을 줬던 것보다 점점 약하니까 사실 가격이라는 건 원래는 처음에는 뭐야 이래서 움츠렸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네. 그래서 처음에 김현민 장관이 나와가지고 생각보다는 괜찮네. 갑자기 사람들이 황당했던 게 뭐냐면 핀셋 규제. 뭐야 이거 지금 돈이 대규모 규제를 한다고 하더니 돈이 홍수가 나고 있는데 돈이 시장에 유동성이 약간 인지 부조화가 아니었을까. 갑자기 핀셋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홍수가 난 시장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뜨아한 거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반복이 되니까 내성이 점점 생기잖아. 몇십 번째 뭐 한다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내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왜냐면 처음에 엄포를 놨을 때 집을 판 사람도 있고, 그렇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산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전세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전세를 들어가 버리면 못하지 또 이게. 그 결정을 한번 해버리고 나면 중간에 집을 사는 건 너무 어려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렵단 말이지. 그럼 이미 17년에 그 결정을 해버린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렇지. 근데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나서 18년에 입주를 하는데 규제가 그 사이에 강화가 됐잖아. 강화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입주 대란이 안 일어나.
또 이게 또 희한한 일이야. 18년에 무슨 왜 그런 거지?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은 보통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세를 못 놓으면 잔금을 못 치르고 돈이 이제 그 차익만큼만 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더 빠지면 내야 될 돈 더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근데 분양은 또 싸게 받아서 집값이 세게 올랐으니까 대체로 전세 가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안 내려갔어.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집주인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전세 공급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전세 물량이 안 나오는 거야. 100채가 입주를 하면 옛날 같으면은 집주인들이 그래도 처음에는 왜 새 아파트 뭐 냄새 난다는 얘기도 하고 새집 증후군 얘기도 하고 바로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그리고 날짜를 맞추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이래저래 여러 이유로 세를 주는 사람이 더 많았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세금 문제가 굉장히 많고 실거주를 하라는 이 조항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웬만하면 자기가 들어가는 게 제일 유리해. 그러니까 그래 그냥 들어가자.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 그냥 들어가자. 지금 들어가자.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세 공급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서 전세 가격은 안 빠지니까? 안 빠지니까 전세 가격이 거의 초기 분양가 수준밖에 안 돼. 분양가 수준? 그러면 전세 주면은 초기 투자한 사람은 자기 원금 낼 돈이 없는 거네 거의. 없는 거지. 자기 돈 다 뽑고 나니까 대출 부담 없이 집을 산 자산이 하나 생긴 꼴이 된 거고 시장에 영향을 안 주고 오히려 개발이 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주변 시세가 오히려 올라가겠지. 근데 그 이후에 18년, 19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잖아. 근데 18년에 재건축 입주 의리의리한 데들이 18, 19년에 계속 생기거든. 대표적으로 여기 마레프 생기고 나서 여기 마포 아영 공덕 일대가 막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됐지. 도심 속에 새로운 도시가 탄생한 거지. 살기 좋습니다. 엄청 좋아. 그리고 송파구, 강동구 송파구 저 라인이 또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됐어. 사람들이 새 아파트 살아보니까 알게 된 거야.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뭐 어차피 뭐 나 어디 사는지 다 알아가지고 채널에 계신 분들은 그 마포에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다가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였는데. 뭐 커뮤니티가 있고 뭐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나도 집을 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치. 그때. 그러니까 나홀로동 살다가 단지 아파트 들어가면은 좋다 이러거든. 근데 또 3000세대 대단지 한번 가보고 나면 또 차원이 다른 거야.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18년, 19년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때부터인 거야.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게 뭐 또 이제 가게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그 분들이 대부분 이제 또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 사이에서 또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좋대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오히려 규제는 강화됐지. 분양가는 안 올라가니까 분양 로또는 더 심해졌지. 청약 시장에 몰려드는 사람은 더 많아졌어. 경쟁률이 높아지면 열망이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야 니네 약 오르지? 뭐 이런 느낌으로 야 니네 뭐 계속 이게 그 돌아가는 판이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야 니네 지금 계속 가격 올라가는데 니네 이거 안 하면 아이고 약 오르지?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 좀 뭔가 어떻게 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지금 이래. 그러니까 완전 꼬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나는 이제 한 가지 고민은 사실은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한테 과연 내가 그래도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주식은 그래도 사야 된다고 얘기하기가 편한 게 팔기 쉽잖아. 그치. 이게 올라갈 때 아니다 싶으면은 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내가. 근데 집은 팔라고 얘기한다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천천히 오랫동안 올라가고 빠지는 거는 많이 짧게 빠지거든. 그래서 이 올라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서 못 버티고 견디다가 쇼커버를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집을 이제 사면 꼭지가 돼서 이렇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단 말이야. 그래도 사야 된다고 보는 거지. 사야지. 그래? 사야 되는데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주식도 되게 중요한 말이야. 가다가 이
중간에 이렇게 뚝 부러졌다가 예를 들어 코로나 때도 그치. 뚝 부러졌다가 금방 회복을 했잖아. 그치. 부동산도 뚝 부러진 적이 있어.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특히 뭐 서울 아파트 불패 그거 거짓말이지. 그치. 그런 게 빠졌지. 없어. 모든 자산은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어.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많이 빠졌지. 2010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빠졌었어. 반포 자이도 빠졌었어. 맞아. 지금 보면 와 어떻게 이 가격이었어요 할 정도로 빠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빠지는 거는 맞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빠지는 때가 있다는 건 맞아. 그건 분명히 맞아. 맞는데 그건 인정. 그걸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그 타이밍을 내가 기다려서 그때 내가 현금 들고 가가지고 그 가격에 내가 딱 코로나 터지는 거 기다려서 내가 코스피 1400에 살 수 있느냐. 그 재주가 있으면 나는 뭐 안 말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주식은 사실 안 사도 괜찮긴 해. 없어서 내가 뭐 죽진 내 삶에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요새는 좀 바뀌긴 했지만 자본소득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의식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집은 없으면 내가 어디 살기는 해야 되잖아. 그러면 거주 비용이 나가. 주거 비용이 나가는데 그럼 내 주거 비용을 월세로 나갈 거냐 아니면 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전세로 묶어놔서 기회비용을 쓸 거냐 집을 살 거냐 요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 월세, 전세. 셋 중에 뭐를 선택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나으냐라고 봤을 때는 나는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효석이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세상이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은 크지만 무형자산이 가치가 크고 지금 금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세게 오르는 옛날 같은 고성장 국면으로 가는 거는 다시 상상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올 수 있을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미국의 금리가 지금 이렇게 제로 금리가 2009년에 됐다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데 됐다 2010 그러니까 이번에 또 작년에 이제 제로 금리가 됐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라고 내가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야 금리가. 사실상은 마이너스 금리인 거지. 그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안 보이는 거지. 그치. 언제 여기 위로 올라와서 0%가 넘어올 수 있을지를 나는 모르겠어 언제 올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도 있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금리가 결국 마이너스 갈 수 것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세상이 물론 이제 뭐 올 수도 안 온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어렵다. 상상이 잘 안 되잖아. 상당히 어렵다. 그런 시나리오는 완전 다른 시나리오, 패닉 시나리오. 그치. 그게 언제 올까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이제 살아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그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 되게 중요한 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사망 보증금, 생명보험 그거 받으셔야 되니까 보험사들이 팔아야 돼. 그치.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팔아야 돼. 이게 이제 사실 보면은 연기금의 자산이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이제 끝나잖아. 그래서 연기금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점인지 아직도 한참 남았어. 20년, 지금 10년 이상 게 남았어.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나도 유튜브 집을 보든 뭘 보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나도 뭐 보고서나 방송에 나가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뭐냐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변수는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은 내 전망과 내 생각이 바뀌는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올 수 있어. 그 전에는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은 책의 제목을 빌리자면 이제 그레이트 리셋. 그치. 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그 리셋 전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 일단은 우리 부모님 효석이 부모님 건강하시지. 우리 부모님 엄청 건강하시거든. 오래 사실 거란 말이야. 우리 할머니도 건강하셔. 그래. 그러니까 100세를 가족사 얘기까지 나오네 지금. 100세를 사신단 말이야. 그러면 부동산 주식을 언제 던지느냐, 연기금이 언제 던지느냐 얘기했잖아. 부동산의 수요가 생각보다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귀촌을 하시지 않는 한 도심지의 부동산 수요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쌓여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축적돼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그렇지.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다는데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서울의 오늘의 현재 상태보다 들어올 사람이 많냐 나갈 사람이 많냐를 생각해야 되잖아. 결국은 살 사람이 많냐 팔 사람이 많냐. 그런데 지금 60대 70대의 고령층의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팔고 나가실 분이 많냐 앞으로 30년 거주하실 것 같냐 이걸 보면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주변의 지인분들이 다들 너무 건강하시거든. 오래 사실 거야. 30년. 100세 이상 사실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거든. 그리고 점점 수명은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런데다가 요즘에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또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들도 굉장히 많고. 게다가 이제 우리 또래가 되면 양육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부모의 거주지 또는 근처에 거주지 근처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꽤 있고 또 자기가 살던 동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무래도 좀 친숙하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자꾸 회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또래가 수도권 안에서 인구가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서 간 데가 어디냐면 서울 아니면 결국에는 일기 신도시거든. 일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이 5개만 해도 29만 2천 개 아파트야. 30만 개. 90년대 초반에 30만 개 아파트가 한꺼번에 생겼단 말이야. 90년대 초반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대체로 우리 부모님 세대고 우리 또래나 우리보다 조금 어린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어. 얘네들이 그럼 그 부모님들이 그럼 귀농하셨냐? 아직 거기 대부분 살고 계시고 그럼 우리 또래들은 귀농하냐?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서울에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는 도시에 살고 싶어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내가 늘 얘기하는 이제 무형자산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스피로버가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전이가 많이 돼. 머릿속에 있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둘이서 얘기하면서 아 너도 생각해? 나도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게 무형자산. 유형자산은 그런 게 없어. 롯데케미칼 공장이 있는데 뭐 옆에 있는 공장이 있다고 해서 시너지가 날 게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무형자산이 중요해진 시대에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같이 옆에 가까운 데 있어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로 집중되고 빅테크의 그 본사들이 왜 뉴욕에 모여 있는지 이런 거 보면은 다 모여 있는 거야. 왜냐면 걔네들이 모여서 야 페이스북 다니는 애가 구글 다니는 애한테 나 이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이게 시너지가 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도시화가 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는 상당히 지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밖에 나가고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똑똑하고 아니면 이 시대를 바꿔나가는 그런 무형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싶어 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뭐 그냥 이거는 뭐 내 생각인데 그냥 진짜 맞는 것 같아. 이게 재밌는 게 르꼬르비제라고 르꼬르비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인데 원래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해서 프랑스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 근데 이제 근대 건축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근대 건축가로서 그때 이제 도시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도시의 문제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은 건축가들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그때 이제 실제로 도시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도시 설계를 유명한 건축가들이 했지. 그럴 때 다른 건축가들은 분산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어. 도시 밀집돼 있으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공해도 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르꼬르비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오히려 모여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그린 빛나는 도시 이런 책도 있고 뭐 300만을 위한 도시 그때 당시에 300만이면 엄청 큰 도시거든. 그런 아이디어 지금 보고 최근에 다시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더 재조명을 받는데 천재였다 정말. 르꼬르비제라는 이름이 까마귀래. 별명이야 이게. 그래. 이 사람이 스위스 사람인데 까마귀가 되게 똑똑하다 그러거든. 그래? 뭐 핸드백 같은 데서 모두 빼가고 막 이런데 300만이 모여서 사는 도시를 꿈꿨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 300만의 도시의 그 도시 계획의 설계도를 보면 이 오피스 공간이 딱 밀집돼 있고 그러니까 공장과 일하는 공간이 완전히 밀집돼 있고 둘러서 주거 공간과 공원이 엄청 섞여 있는 완전히 컴팩트한 도시거든. 그래서 도로가 밑으로도 지나가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도시를 컴팩트한 시티를 만들자는 거를 그때로는 이제 몇십 층이면 되게 높은 건데 한 30층 정도면 굉장히 높은 고층인 건데 고층에 업무와 공장들이 있는 것과
이제 주거 공간이 섞여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자고 해. 그래야 오히려 차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져야 공해가 줄어들 거 그렇지. 아니야.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연료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논의가 되었던 건데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뭐 교외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더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정치인들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시장 떨어졌지만 뭐 20분 도시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나왔던 정책이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뭐 15분 시티 그래서 걸어서 다 갈 수 있는 도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 직주 근접을 원하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일수록 직주 근접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가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도시 수요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2013년부터 쭉 얘기하다가 도시에 대한 얘기까지 연결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집값이 안 빠질 것 같다. 오히려 오를 것 같고 만약에 사야 되는 사람이 근데 그 질문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열매가 얘기했던 거는 결과적으로는 집이 한 채가 중립 포지션이다. 아니 왜냐면 한 채는 갖고 싶어 하니까. 근데 나는 아니야. 괜찮아. 나는 한 채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왜 한 채가 중립 포지션인가? 이 얘기가. 한 채가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에서 주거 비용을 내가 항상 지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집이 없어도 월세 가격이 안 오르고 전세 가격이 안 오르는 듯 했다가 집값이 너무 오르면 결국에 전세 월세는 따라서 한 번에 캐치업을 하든 서서히 오르든 결국에는 맞춰지게 되잖아.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지만 결국에는 임차 부담이 생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집은 필요 없어. 난 월세로 살아도 돼. 캐시플로우가 좋으면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주거에 대한 그 월세 소득이 나오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돈이 나갈 돈이 있으면 나갈 돈들이 여기 쭉 있으면 그 돈에 맞춰서 내가 벌 돈이 쭉 그렇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그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이 되면 글로벌 부동산 ETF 이런 것들이 있어. 종류들이 있는데 아예 완전히 바스켓으로 글로벌 전체 부동산을 사는 ETF도 있고 아니면 선진국 부동산만 담는 것도 있고 이머징 부동산만 담는 것도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배당도 주니까 그냥 최소한의 부동산 전체의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했지 이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하잖아. 인플레이션 했지. 그 정도는 그래도 이게 내 돈이 쭉 있는데 이 내 돈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을 나한테 그치. 돈을 해줄 그런 자산들을 만들어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인 거고. 최소한. 이게 그 없으면 노동소득으로 월세를 내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아깝지. 의와 시계 써야 되는 거를 주에만 써버려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되게 빈곤감을 느낄 거 아니야. 그렇지. 남들은 심지어 주에다가 투자까지 해가지고 캐피탈 게인까지 얻는데 그러니까. 나는 노동으로 이것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져. 그거는 안 된다. 그건 너무 눈물 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중립이다. 그게 중립이고 그래서 아니면 한 채도 없다 그러면 이건 숏인 거다. 그러면 이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왜 숏이냐면 숏은 계속 이게 이제 갑자기 담보가 부족해지면 내 현금을 갖다가 부어야 되잖아. 가격이 내려가면 내 기초자산의 가격이 내려가면 돈을 갑자기 부어야 되는 그러니까 전세가 대표적으로 나는 여기 거주하는 비용을 낸 거야. 그치. 담보로. 근데 여기 보증금이 갑자기 나는 5억에 살고 있었는데 요새 임대차 보호법으로 4년은 어떻게 살았다 쳐. 근데 4년 후에 3억을 더 주세요. 3억이라는 현금을 어떻게 또 마련할 거야. 생각만 해도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내 현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 해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내가 한 1 자산을 갖고 있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전세를 끼고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오르겠지. 그렇지. 그게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올린 걸로 채울 수 있잖아. 그래서 한 채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중립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세법상으로 1가구 1주택이 세제 혜택이 많아. 양도세도 지금 9억 이하까지는 이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것도 서울 중위값이 10억이 넘었고 평균값이 아파트가 11억이 넘다 보니까 12억까지 올려달라는 청원도 있고 검토도 진행 중에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10억 넘는 것까지도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뭐 양도세도 안 낸다고 하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지. 그러면 어쨌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뭐 아니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반말해서 이상할 수 있지만 반말을 하자고 한 이유는 그냥 그만큼 편안하게 얘기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얘기했나? 완전 편하게 얘기를 잘해준 것 같고 뭐 아니, 아마 과연 이제 여기서 여기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댓글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아까 내가 그 중간에 이렇게 훅 빠졌을 때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집을 샀어. 그렇지. 어떻게 해? 나 꼭지 잡으면 어떻게 해? 샀는데 꼭지를 잡았어. 잡았는데 그냥 거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꼭지의 경우에도 월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큰 손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월세는 비용으로 계속 나가는 거잖아. 돈이 나가는 거지만 기분이 나쁜 거랑 돈이 나가는 건 다르잖아. 근데 내가 자산으로 샀는데 그게 평가손은 매년 생길 수 있지만 실현 손실은 아닌 상태에서 비용은 발생하지 않잖아. 그러면 1주택에서 그런 기분은 나쁘지만 그거는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너무 심한 영끌로 샀는데 이제 레버리지 쓰면 그렇지. 레버리지가 너무 심한 경우에 주식이랑 똑같다는 거야. 담보대출 나는 그래서 그 뭐지? 그 부루마블 게임을 내가 최근에 이제 하윤이랑 이제 열매 이제 아들도 이제 하윤이랑 동갑이라서 나중에 한번 만나자고 하긴 했는데 부루마블 하면서 야 이게 다 나왔네. 이거 가급적이면 많이 사고 대신에 너무 무리해서 사서 다시 되팔아야 되는 상황만 안 놓는다면 사야 된다. 가급적인 뭔가를. 그렇지. 그게 되게 내가 늘 얘기했던 이제 숏캐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집에 반대매매만 안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털기 싫은데 비자발적으로 팔아야 되는 경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만 발생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근데 그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어.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정도 만약에 집값이 빠졌을 때 내가 야 이거 털려가지고 나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 그럴 건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아무튼 집은 뭐 각자 알아서 잘 하셔야 되고 또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달라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그리고 사실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데 나가서 집을 사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개개인의 재무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 주식이야 사실 뭐 얼마 투자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뭐 월소득 얼마세요? 요 정도만 물어봐도 우리가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런데 부동산은 진짜 누가 진지하게 물어보면 그 날 잡고 만나자고 한 다음에 술 한잔 먹으면서 인생 상담을 해줘야 돼. 얘기하다 보면 인생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냥. 왜냐면은 이게 정말 자기 혼자서만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캐시플로우만 생각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래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혹시 부모님, 양가의 부모님의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시면 도움을 드려야 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면 또 자식도 있고 그렇지. 교육 문제도 있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인지 또 괜찮은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는 그냥 끝까지 연끌해도 되겠다. 뒤에 백업이 좀 있네. 뭐 설마 부모님이 뭐 망하게 하겠어? 뭐 이런 경우에는 단기 그러니까 중간에 원래 디폴트라는 게 그렇잖아. 기업도 흑자도산이라는 얘기가 있고 월급도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단기에 갑자기 현금 흐름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제일 피해야 되는 리스크잖아. 버티지 못하는 거. 그런데 누군가가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군가가 일시적인 유동성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좀 더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를 하다 보면 사실 인생 상담을 하게 되는 거야. 개개인의 상황이 달라. 근데 이제 너나 나나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중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감히 내가 아니면 너도 그렇고 어디 가서 뭔가 집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뭐 상담을 해준다? 이거는 좀 약간 그런 그 계제가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가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집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더구나 민감하고 막 이런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누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꾸 집 사야 돼? 어디 사야 돼? 이런 거를 막 전화로 물어보고 카톡으로 누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아니 그거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까? 이렇게 하던지 잘 대답을 안 해. 그럼 애들이 그런다 나한테? 아 집안 좋은 거 사고 말도 안 해준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그래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라고. 그럼 제일 좋은 집은 다 아는 거니까 어차피 다 장난에 이러는데 이게 개개인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친구들아 미안해. 갑자기 친구들아 미안해. 집 얘기를 하다가 인생 얘기하다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아파트, 주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다른 얘기는 뭐 할 게 없나? 빌라?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거 좀 뭐 얘기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지방 부동산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 그래. 지방도 나는 지방도 관심을 가질만 한 것 같아. 이게 뭐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흔히들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얘기했지만 모두가 아는 가장 좋은 자산은 당연히 비싸거든. 비싸지.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봐서 소외돼 있는데 너무 싼 경우에는 주식도 그렇잖아. 너무 싼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해.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의 문제는 있지. 이게 분명히 너무 싸기 때문에 한 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사놓으면 한 번 비싸게 팔 기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주식의 유동성이 높으니까 그치. 뭐 거래량이 풍부할 때 어느 때 팔면 되는데 부동산은 아무도 안 보러 올 수가 있어. 내가 보기에 너무 저가에서 샀는데 나중에 못 팔 수가 있어. 그래서 부동산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지방도 만약에 내가 거주할 목적이 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 뭐 이걸 보시는 분들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리고 특히나 제일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자꾸 서울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버스 타고 내려오고 부동산에 뭔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외지인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사실 좋긴 좋아. 왜냐하면은 저가 주택들 중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갭이라고 하잖아. 이게 작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 아직도. 근데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한국이 워낙 좀 특이하기도 하고 저금리가 되면 될수록 전세를 주는 집주인한테 매력이 너무 없는 거야. 그치. 전세가 사실은 사금융인 거잖아.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내가 거기 거주권을 받는 건데. 굉장히 특이한 제도여서 영어로는 JEON. 전세라고 돼 있어. 재벌처럼. 마침에 옛날에 세계화를 영어로 썼던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이게 옛날에 금리가 10%씩 하던 때에는 집주인이 은행 가서 10% 빌리느니 전세를 주는 게 말이 됐지만 그렇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전세가 구조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추세긴 하거든. 그런 경우에는 지방에 뭐 부모님 계신데 여기는 집값 안 올라 그냥 전세에 영원히 살아도 돼. 무주택으로 계속 사셔. 이런 경우에는 조금 관심 있게 지방 집도 보실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지방 부동산 얘기해달라고 하면 뭐 사실 이거는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는 주제라서. 그치. 그리고 지방도 광역시의 곳에 따라서 뭐 다 다르니까, 그지? 지방도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지방도 역세권 개발을 해. 그러니까 그것도 지방도 개발이 있는 지역들은. 오피스텔 얘기를 좀 그냥 넘어갈까 그래서? 오피스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 난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뭐 대단지도 필요 없고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친구들이 오피스텔 많이 물어보고 최근에 또 아파텔이라 그래서 아파트 평면으로 생긴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오피스텔이지만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처럼 생겨서 실제로 단지처럼 몇 개의 동이 있는 오피스텔도 있어. 그래서 아파텔이라고 광고하는 것들은 경쟁률이 일반 아파트 청약 경쟁률보다 높아. 심지어 비싸게 파는데도.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고 대출 규제를 안 받아. 진짜 대출 규제를 안 받는다. 15억 초과여도 심지어 대출이 나와. 그래서 이게 단점을 얘기하면 가격이 비싸.
분양을 하면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분양 면적이 발코니 면적 전용 면적이 아니야. 분양 그 발코니 면적은. 근데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어. 그러니까 같은 24평이다. 아파트 24평이랑 오피스텔 24평은 한 오피스텔이 한 30% 작다고 생각해야 돼. 심한 경우에. 최소 20% 이상 작아. 그리고 평당 단가로 생각하면 그럼 오피스텔이 그만큼 비싸다는 게 되잖아. 그치. 그런데도 실제 분양가도 비싸니까 얼마나 비싼 거야. 요새 한 50% 비싸게 하는 데가 많지. 그렇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를 안 받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크고. 대출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게 크네. 굉장히 크고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집이 아니야. 집이 아니다. 주거의 집이 아니야. 이거는 뭐지? 건축법 대상을 적용을 받는 오피스 건물인데 사람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오피스텔이라고 한 거고. 오피스텔. 살 수도 있다. 오피스텔. 살게는 해줄게. 원래 집은 아니지만. 그렇지. 근데 살면 전입신고하면. 근데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아파텔이 된 거구나. 그렇지. 신고는 해라.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우리가 해줄게. 부르기는 해. 그래서 좀 법에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장점을 얘기하면 오피스텔을 사서 거주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이게 이제 집에 숫자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 언제 들어가고 언제 안 들어가냐면 청약을 할 때는 안 들어가. 오피스텔 한 채만 사서 내가 거주하고 있으면 그 집으로 안 쳐. 건축법상 한 채만 갖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청약을 장기적으로 노리고 있는 사람 점수가 지금 좀 모자란데 난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 지금 이제 결혼했는데 애 셋 낳을 때까지 청약만 넣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왜냐면 나는 실제로 애를 셋 낳을 계획이 있어. 5년이면은 달성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청약 제도상 신혼부부가 애 많이 낳는 거에 대한 이런 특별 공급하는 거를 줄이기는 힘들거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치. 그러면 이런 부부들이 굳이 무리해서 지금 포기하고 청약통장을 버리고 집을 그냥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점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애를 더 낳겠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지금 전세로 이사 다니면서 그러긴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의 아파텔이나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면서 하나 사가지고 거주하면서 청약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아하.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서 오피스텔 하면은 그런 거 사는 거 아니라 그랬어. 감가상각이 심하고 베란다가 없으니까 환기도 잘 안 되고 거주에 좀 불편하다 이랬는데 오피스텔 나름이니까 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원룸형 오피스텔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도 했었거든. 좀 거주 환경이 열악해서. 근데 그것도 나는 좀 바뀔 것 같아. 왜냐면 시각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데 되게 오랫동안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같은 값이면은 방 3개 아파트를 찾아서 굳이 멀리 나가기보다는 그래도 도심지 안에 깨끗한 오피스텔을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로케이션과 건물의 상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아하.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오피스텔 살 때는 꼭 거길 가봐야 되고 뭐를 좀 피해야 되냐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떴다방은 아니고 약간 유흥업소 같은 거 오피스텔에 좀 유해시설 같은 게 간혹 있잖아. 알 수 없는 방들?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는 방들이 약간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런 방들이 가봐야 된다. 있을 만한 오피스텔은 사면 안 된다는 게 맞고. 왜냐면 거주를 실제 해봤을 때 힘들잖아. 그렇지. 누가 오가는지 모르는. 위험하지.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냥 도심지 안에서 월급쟁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 대학생들이나 왔다 갔다 하고 신원이 안전하다. 그렇게 사는데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데는 과거의 편견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빌라도 마찬가지인 게 빌라도 예전에는 빌라를 샀던 목적 자체가 2000년대 중반, 2002년부터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재개발 투자하려고 빌라를 사는 거였지. 내 집 마련 목적으로 빌라를 사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지. 그치.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제 뭐 공공 재개발 되겠지라고 하면서 사는 그렇지. 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사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사야 되는 거. 이거는 뭐 사지 말라가 아니야.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정말 많이 하고 사야 된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파트 공부가 상장 주식 공부라면 재개발 빌라 공부는
비상장과 스타트업과 각종 모든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거네. 정크까지 정크 채권까지 다 정크 폰트까지 다 한꺼번에 총망라해서 공부하는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사야 된다. 쉽지 않다. 그럼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공부하고 살아. 대신에 초과 수익은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지. 그만큼 위험하니까 리스크가 크고 리턴도 크다. 많이 공부해라. 요게 있고, 거주 목적의 빌라를 보는 거는 옛날에는 사지 말라 그랬어, 무조건. 근데 나는 이제부터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 역세권의 빌라는 땅값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새로운 빌라를 지었을 때 지금의 원가보다 앞으로 미래에 지을 빌라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까? 내려갈 만한 동네도 있어. 땅값이 싸면. 지금 너무 비싸게 팔고 있으면 집값이 오르니까 그냥 비싸게 파는 동네도 있거든. 그런 데는 신축 빌라라고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미래에 보니까 여기는 땅값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파트는 못 사겠어. 난 이 동네 살고 싶어. 이런 경우는 무조건 빌라라고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거를 버릴 필요는 있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충 뭐 마무리를 할까요, 이제? 그럴까? 뭐 이제 얘기하다가 밥이나 먹으러 갈까? 그럴까? 네. 배고픈데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이호석 아카데미 최초로 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나오셨고 욕 먹기 딱 좋은 부동산 얘기를 너무 욕 먹는 거 아닌가? 진짜 욕 먹냐 안 먹냐 그거 엄청 조바조바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냥 했지만 우리끼리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나는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뭔가 말을 하다 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눈치 봐가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또 나와서 얘기해도 되고 반응 보고 오늘 이제 뭐 얘기한 얘기는 그냥 뭐 전반적인 얘기를 했다면 또 다음에는 한번 좀 구체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이제 뭐 정부의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할 얘기가 정말 많잖아, 어떻게 보면. 많지. 이번에 최근에 나온 정책에 대해서는 그 얘기할 때는 호프를 한잔 하면서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이긴 하나 거기까지 이제 나가기는 오늘은 조금 시간상 그러니까 어때?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 좋았어요? 재밌어요? 뭔가 아쉬워? 찜찜해? 그러게. 더 얘기하려면 더 얘기하냐?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부부나 보통 이제 집을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제일 많이 고민하잖아. 그치. 그럴 때 부부 중에 한 명이 더 많이 고민을 해. 둘 중에 한 명이. 보통 와이프가 고민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더 고민을 많이 한 쪽 말을 듣는 게 보통은 좋아. 너무 내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전문가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전문가가 어딨어 근데 부동산에. 없지. 그리고 부부의 사정은 부부가 제일 잘 알고 그 부부에서 한 명이 제일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둘 사이에서 가장 간절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말을 한쪽에서 들어주는 편이 가정의 평화에 좋아. 그 말을 또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한쪽이 반대를 하고 싶어? 한쪽이 사기가 싫어? 또는 그래 사고는 싶은데 그 집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손잡고 일주일 휴가를 내고 미니멈 일주일 너무 짧아 사실은 한 2주쯤 휴가를 내고 가능하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한번 다녀보면 서로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건 진짜 중대한 결정인데 그럼 한두 시간 집에서 얘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 명한테 네가 맘대로 해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는 아니 나는 당신을 무조건 믿어 했다가도 큰일 나고 중대 결정이니까 나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그런 휴가 만들어주면 안 될까? 그건 너무한가? 이러다 너 국회 가겠다 야. 안 되겠다. 아니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둘이서 이제 반말로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존댓말로 인사 한번 하시죠. 정식으로 우리 존댓말로. 효석이가 불러가지고 여기 왔는데요. 제가 너무 네. 편안하게 한다고 혹시라도 중간에 좀 불쾌하셨거나 그러셨으면 뭐 죄송하고요. 근데 뭐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댓글이 좋으면 네. 그리고 충분히 더 궁금하신 점을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으면 네. 다음에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그냥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그냥 뭐 얘기하는 거 잘 들었다, 엿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루기 어렵지만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는, 그리고 부부간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하신 분들이라면 이 얘기를,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대화를 시작하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